안녕하세요. 평범할 뻔했던 잔잔한 제 인생에 큰 돌멩이를 던진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집 기생충이었던 그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은 무슨 일 하셔? 연애를 시작하면서 첫 데이트 날, 그 인간이 저에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었어요. 첫 데이트 치고는 제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그런 날에는 취미나 취향, 그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지 않나요? 그때는 제가 연애 경험도 전무했고,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고, 순수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해줬죠. 대충 사업을 하신다고 했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와, 회사 운영하시면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글쎄,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서 오빠랑 나 둘 다 그쪽 분야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아, 오빠가 있어? 응, 오빠 한 명 있어. 그렇구나.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오빠가 있다는 말에 살짝 실망하던 그 사람의 표정을요. 설마 벌써부터 상속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장난치듯 물어봤어요. 뭐야, 실망한 눈치네? 외동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에이, 설마. 오빠 있으면 나를 많이 싫어하실까봐 걱정한 거지. 보통 오빠들은 여동생을 많이 아끼잖아. 우리는 각자 도생 스타일이야. 서로 연애에 대해서 터치 안 해. 나중에 둘이 승계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응? 어떤 걸로? 사업하신다며. 아, 우리 아빠 회사로?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회사도 아니고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버티고 있는 지경인데 뭘 물려줘. 우리 둘 다 물려받을 생각도 없어서 그쪽 분야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쪽에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은 제가 처음 보는 유형의 인간이었어요. 돈에 대한 집착이 좀 있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바보같이 그때는 왜 단번에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악착 같은 사람이구나. 알뜰하고 현명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좋은 부분만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나는 정말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질 거야.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라면 나를 평생 배신하지 않고 책임져 줄 사람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어느샌가 진지한 사이로 발전해 나갔어요. 돈에 대한 집착 또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저에게는 없는 착실하고 줏대 있는 모습에 점점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다정한 모습에 반해 3년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신혼 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순탄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곳에 숨어있던 실체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로 괜찮은 남자였어요. 돈 얘기만 나올 때만 빼면 말이에요. 자기는 가족을 평생 책임지는 게 의무라고 했던 그 사람. 알고 보니 그 가족은 제가 아니라 그쪽 엄마였던 게 문제였죠. 엄마에 대한 애정이 어찌나 눈물겹던지 본인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애틋하다고 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은 어차피 벌어놓은 돈도 많으시니 용돈은 시댁에만 드리자던 남편의 말을 처음엔 받아들였지만 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횟수가 많아지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이성적인 사람인 양 또박또박 저를 설득했죠. 내가 결혼 전에도 말했잖아. 나는 가족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싶고 평생 헌신하고 싶다고. 당신한테는 돈 잘 버는 의사 형님 계시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부담은 솔직히 좀 덜하잖아.
하지만 난 장남이야. 우리 엄만 나밖에 없다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인데 나 혼자 편하자고 무심하게 내팽개칠 순 없잖아. 나는 우리 엄마가 이제라도 고생을 좀 덜하고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당신도 이런 내 성향을 알고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가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있는 거야. 그래, 어머님 도와드리는 거 나도 찬성이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여유가 될 때 도움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당신도 결혼한 이상 내 의견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끼리 합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죄다 당신 뜻대로 하고 있잖아. 어쨌든 난 어머님께 지금 드리는 용돈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너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우린 그럼 언제 돈 모아? 우리가 돈 모으는 게 중요해? 엄마가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막말로 돈 좀 부족하면 자기 집안에 손을 좀 벌릴 수도 있는 거잖아. 난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해. 힘들 땐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니야? 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대하고 있는데 당신은 선을 긋고 있었단 말이야? 부모님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한 적 없어. 손 벌릴 생각도 없었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진짜로 장인 장모님께 손 벌릴 생각 없어. 내가 많이 벌 거야. 조만간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일단 좀 기다려줘. 그때까지만 당신이 내 상황을 좀 이해해줘. 10년만 기다려주면 내가 당신 명품백도 잔뜩 사주고 차도 바꿔줄게. 그뿐이겠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게. 자기는 한국의 워런 버핏이 되는 게 꿈이라며 돈과 재테크, 성공하는 비법에 대한 책들을 집에 한가득 쌓아놓고 읽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돈이 걸려있을 때는 좀 쪼잔해진다고 해야 하나? 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큰 포부를 밝혔지만 그릇은 그에 비해 한없이 작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험한 생각을 자주 하는 인간이었어요. 예전에 그 바닷가로 바람 쐬러 갔다가 조개구이집에서 외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산하러 나왔는데 직원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심지어 카운터에 계산할 직원분이 없으셔서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냥 나갈까? 뭐? 어차피 계산하는 직원도 없잖아. 그냥 나가자.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지는 거예요. 뭐 어때?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몰라? 난 용납 못해. 그냥 나가면 된다니까. 아무도 몰라. 됐어. 계산하고 갈 거야. 결국 직원분을 불러서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남편은 옆에서 투덜대더라고요. 계산하지 않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양심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바닷가를 걷는데 남편이 계속 아쉬워하더라고요. 10만 원 아낄 수 있었는데. 그날 바닷가를 보며 낭만을 즐기려고 했는데 그 10만 원 때문에 대판 싸웠네요. 작은 감정 다툼이 크게 번져서 결국 따로 집에 오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의 쪼잔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집에 갈 때마다 오느라 고생했다고 친정아빠가 차비를 챙겨주시는데 그걸 또 반반 나눠서 갖자고 하더라고요. 티끌 모아 부자 되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요목조목 따져가며 돈을 챙기더라니까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친정아빠가 저한테 명품백을 하나 사준다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타박을 하더라고요. 아까 왜 그랬어? 뭐가?
아니, 장인어른이 명품백 사준다고 할 때 받았어야지. 왜 거절했냐고.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런 비싼 가방 가지고 다닐 일이 뭐가 있어. 그거 팔기만 해도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생기는 건데 그 정도는 나랑 상의하고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돈이지?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어? 왜 이렇게 돈돈거리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야. 돈 없이 어떻게 살래? 나라도 악착같이 돈돈거리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내가 돈밖에 모른다고? 내 입장에서 당신은 한없이 둔하고 무감각해. 당신은 괜찮은 수저 물고 태어나서 돈 걱정 한 번 없이 운 좋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난 달라. 평생을 돈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 이렇게 살아온 걸 어떡하냐고. 쥐고 있으면 사라질까 두렵고 없으면 영원히 만져보지 못할까봐 무서운 게 돈인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내가 어렸을 때 돈 없어서 어떤 짓까지 한 줄 알아? 누룽지 하나로 계속 물만 붓고 며칠을 버텼어. 항상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남편은 자기가 어렸을 적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나자 저도 모르게 무덤덤해졌고 이 인간이 또 이러는구나 싶었네요. 남편이 알게 모르게 저희 친정집에 의지를 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제가 뭘 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잽싸게 막으면서 이거 처갓집에 있는 거잖아. 거기서 가져오면 되지 뭘. 하며 돈을 아끼더라니까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딸이랑 사위 먹으라고 반찬도 싸주시고 이것저것 과일도 챙겨주시고 직장일 하느라 바쁘니까 마트에서 장볼 시간도 없을 거 아니냐며 생필품도 바리바리 싸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랑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확연히 다르잖아요. 남편은 그걸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말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요? 저한테 해준 거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잘난 아들 뺏어간 여우 같은 며느리로 낙인이 찍혀서 늘 죄인 마냥 살았네요. 개천에서 용난 남자는 조심하라는 지인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라는 아들은 탑배우, 대기업 회장에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좀 뭐해서 시어머니 드시라고 유명한 집에서 떡을 해갔더니 열어보지도 않으시고는 밀어내시더라고요. 떡은 칠색이다. 이 근처에 널린 게 떡집인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너나 먹어라. 처음엔 그런 거절을 듣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저도 익숙해졌잖아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돈 봉투였죠. 시어머니는 돈 말고는 다른 선물은 투덜대며 거절하셨어요. 그렇다고 또 빈손으로 봉투만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며 왜 빈손으로 왔냐며 타박을 하세요. 정말 맞춰드리기 어려운 분이셨죠. 적당히 괜찮은 선물과 함께 돈 봉투를 준비해야 비로소 흡족해 하셨네요. 그날은 돈 봉투에 든 액수가 꽤 마음에 드셨는지 며느리가 착하긴 하지 하며 칭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또 어이없는 대화가 시작됐어요. 남편이 슬슬 제 눈치를 보며 운을 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꾸 엄마가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네. 재활 운동을 좀 해야 할 텐데. 그러게? 병원에 계속 다니셔? 응, 그 병원에 다녀도 좀 시원찮은가 봐. 운동을 좀 해야 할 텐데 시골이라 운동할 곳이 마땅치 않나 봐. 그럼 운동기구라도 사드리면 되나? 그럴까? 근데 처가에 안 쓰는 런닝머신이 있던데 그거 가져오는 건 어떨까? 그거 아빠가 쓰는 거잖아. 아니야, 안 쓰셔. 그 먼지 쌓인 거 내가 봤어. 그거 그대로 두면 고장나니까 우리 엄마가 좀 쓰다가 나도 좀 쓰고 운동하면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님한테 말 좀 해봐. 그거 안 쓰면 우리가 좀 가져가겠다고. 응? 그거 얼마나 한다고. 새 거 하나 사드리면 되지. 이왕 드리는 거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때 보니까 장인어른 좋은 거 쓰시더만. 이제는 나더러 아빠한테 운동기구까지 뺏으라고? 어차피 안 쓰시잖아. 딸이 운동한다고 하면 좋아하실걸? 그리고 내가 달라고는 안 했잖아. 빌려달라는 거지. 우리 아빠도 재활 목적으로 러닝머신 산 거야. 그러니까 말이라도 좀 꺼내보라고. 장인어른은 주변에 산책할 곳도 많고 헬스장도 따로 다니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더 급한 사람이 쓰는 게 맞지 않아? 어차피 쓰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중으로 돈 드릴 필요는 없잖아. 깨끗하게 쓰고 다시 돌려드리면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좀 사드리면 되지. 뭘 또 그걸 달라고 해. 이러다 내 친정집 거덜내겠어. 뭐 이런 걸 가지고 거덜을 내. 가만 보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아껴야 잘 살지. 러닝머신이 한두 푼인 줄 알아? 그 돈 모아서 아주 부자 되시겠어. 뒷걸모아 태산 몰라? 그리고 나조차고 허리띠 졸라매는 거야?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아끼는 거 아니야. 내가 요즘 얼마나 철저하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1년 단위로 계획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혹시 처가댁에 물어봐 줄 수 있을까? 또 뭘 물어봐 달라는 거야? 있잖아. 재산 얼마나 물려주실 수 있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만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야 미리 계획도 세우고 준비를 하지. 나는 부모님한테 재산 받을 생각도 없고 요구할 생각도 없어. 내가 말했을 텐데. 나는 부모님이 노후 즐기시면서 재산 걱정 없이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당신 생각인 거고. 부모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 얘기만 하면 숨기고 체면 차리더라. 이런 얘기 터놓고 할 수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지. 난 솔직히 장인 장모님이 그런 문제는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어쨌든 물려주실 거잖아. 다 쓰실 건 아닐 테고. 그쪽도 다 계획이 있을 텐데 이왕이면 미리 공유하면 좋잖아. 나중에 물어볼게. 꼭 지금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왜 화를 내? 답답하니까 그렇지. 예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신 땅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 그런 것들 자식 둘에게 어떻게 나눠줄 건지 다 생각하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그걸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고 싶은 거라고. 그냥 없다고 생각해. 있는 걸 어떻게 없다고 생각해? 난 여태껏 부모님한테 뭘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 적도 없어. 그 얘기 꺼내는 것조차 죄송스럽다고. 그리고 오빠랑 나는 부모님한테 유산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었고 늘 거절하며 살았어.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재산이잖아. 물론 계획이 있을 순 있겠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물어보는 건 좀 거부감이 들어. 부모님 재산을 눈독 들이고 싶지 않고 욕심내고 싶지도 않아. 그게 솔직한 내 심정이야. 형님은 그럴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형님은 돈 잘 벌잖아. 하지만 우리는 월급쟁이잖아. 받더라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지. 형님은 유산은 거절할 권리가 있겠지만 당신은 아니야. 물론 당신이 결혼하기 전엔 거절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당신한텐 가족이 있잖아. 우리가 평생 돈을 번다고 쳐. 형님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전문직이랑 우리는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형님이 양보해 줄 때 감사하게 받아야지. 그리고 그걸 확실히 했어야지. 그러니까 당신 말은 나더러 부모님 재산을 몽땅 받아내라는 소리야? 나는 당신이 현명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상황을 좀 생각해줬으면 해. 나랑 당신 그리고 우리 엄마 셋이 살기에도 돈은 많이 필요해. 그리고 애는 안 낳을 거야? 지금 이 상태라면 우리 애도 못 낳아. 무슨 돈으로 키워? 우리가 평범한 가족이 되려면 돈은 꼭 있어야 돼. 난 그걸 냉정하게 당신한테 알려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당신한테 가족은 어머님이랑 나 둘뿐이구나. 우리 부모님은 가족이 아니라 돈 뜯어낼 대상인 거야? 여태껏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실망이네. 그런 뜻이 아니잖아.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면 내 탓이고 미안해. 물론 장인 장모님도 내 가족이고 책임져야 할 분들이지.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힘들고 어려운 쪽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법이니까. 우리 엄마가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 아무튼 당신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말이 헛나왔을 뿐이지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당신도 잘 알잖아. 요새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썼지만 이제라도 잘할게. 이번 주에 처가댁 놀러 갈까? 가서 오랜만에 다 같이 시간 보내고 오자. 남편은 대충 내뱉은 말을 수습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진심을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남편은 처가댁의 재산의 규모를 알고 싶어 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어요. 어쩌면 결혼 전부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정말 다정하고 착한 사위였고 진심을 다해줬으니 그럴 때만 마음이 풀렸네요. 부모님이 우리 사위가 최고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뿌듯했고 안심했던 것 같아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날 친정에 가서 저와 엄마는 수다를 떨고 남편과 아빠는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둘 다 술을 거하게 마시게 됐죠. 오랜만에 사위가 왔다고 도수가 높은 술을 꺼내서 그 사단이 일어나게 됐는데 남편은 술김에 아주 속마음을 가감없이 내뱉더라고요. 아버님, 그 있잖아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어떻게 돈을 많이 버셨어요? 많이 벌긴 뭘. 부자잖아요. 부자? 나 부자 아닌데. 부자 맞잖아요. 그 땅도 있지 않나요?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예전에 술김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놀고 있는 땅. 그 별스잘데기 없는 거. 땅이 왜 쓸모가 없어요? 거기다가 카페도 차릴 수 있고 펜션도 차릴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제가 관리하면 정말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래. 조만간 내 땅 자네한테 주마. 정말요? 내가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거 봤어? 진짜죠? 정말 저한테 주실 거죠? 그럼. 남편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녹음 기능을 켜고 핸드폰을 아빠 얼굴에 바짝 갖다 붙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녹음 좀 하게. 땅 저한테 주실 거죠? 아빠는 술이 많이 드셨는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셨고 급기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숙면을 취하시더라고요. 다급해진 남편은 아빠를 조심스레 깨우며 아버님 주무세요? 일어나 보세요 아버님 하며 애타게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었네요. 아무리 취해도 그렇지 녹음까지 하려고 달려드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준다고 해도 예의상 거절 한 번을 안 하고 그걸 덥석 무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달려드니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본인 엄마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처갓집에 와서는 더 빼먹을 거 없나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게 어찌나 얄미웠던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이 인간과 평생을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사위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적지 않게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쪼잔과 욕심의 콜라보를 보여주는 남편의 민낯을 친정 식구들에게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네요. 그렇게 친정에 다녀간 후 며칠 후 아빠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대뜸 숫자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집 금고 비밀번호다. 우리 딸이 알고 있었으면 해서. 갑자기 그건 왜 알려주는데? 혹시 모르잖아. 저 금고 안에 집문서, 땅문서, 통장 등등 다 들어있으니까 알아두라고. 이 나이쯤 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알려두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지인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미리 정리해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 위급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말라고. 우리 집 재산이야. 딸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겠지. 나는 아빠 재산 관심 없어. 자식한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그러려고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한 거야. 혹시 그날 그 사람이 했던 말 때문에 그래? 그날은 많이 취해서 그런 거야. 땅 달라고 했던 말 다 그냥 실수였대. 사위가 요즘 많이 힘든가 보더라. 아무래도 일하는 것도 힘들고 돈 모으는 것도 지치겠지. 가장으로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남자로서 내가 그 맘 잘 알지. 그래서 너희가 원한다면 미리 재산을 좀 줄까 하는데. 아빠, 그럴 필요 없어. 엄마 아빠가 노후 생활 즐겁게 하는 게 내 행복이야. 아빠가 힘들게 일하며 여태껏 살았는데 이젠 누리면서 살아야지. 나한테 줄 생각하지 마. 우리 딸이 다 컸네. 그나저나 결혼 생활은 좀 어때? 할만해? 그게 사실은 지금 결혼 생활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부모님께는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날 무슨 일인지 아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불만, 저를 경악하게 만드는 남편의 돈에 대한 집착과 욕망, 그리고 치졸함과 쪼잔함까지. 보통 속마음은 엄마와 잘 털어놓곤 했는데 그날따라 아빠에게 모든 걸 말하게 되었네요. 아빠는 가만히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 이 사람이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위만큼 우리 딸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딨겠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이해할 줄 알아야지. 우리 딸이 성숙해지고 있는 과정인 거야. 아빠는 저를 위로해 주시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빠 말대로 저희는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남편은 그저 장단점이 뚜렷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빠 말대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겠지 하며 그 사람을 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덕에 저희 부부가 경제적 기반을 탄탄하게 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빠와 단둘이 만나고 돌아온 후 남편은 저에게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뭘 하셔? 별 말씀 없으셨어? 단둘이 만나자고 한 건 처음이시잖아. 그냥 뭐 이것저것 얘기했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노트북이 고장나셨대. 그래서 좀 봐주고 왔어. 그것 때문이야? 남편은 잔뜩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면 분명 남편은 눈이 반짝이며 이것저것 물어봤겠죠. 너무 달려들려고 하니 괜히 말하기 싫더라고요.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다는 말 한마디만 꺼낸다면 분명 남편은 본인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계획을 세울 게 뻔했어요. 그때는 그런 모습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그때 남편에 대한 애정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것 같기도 하네요. 무엇보다 돈이 생기는 족족 시댁으로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고 처가에는 받기만 하는 남편의 당연한 태도에 질릴 대로 질렸네요.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그 인간과 완전히 끝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 와중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친오빠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일단 자세한 건 가봐야 안다며 가고 있다는 소식에 저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산책을 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지나가던 분이 감사하게도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병원으로 오시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심장 쪽이 좋지 않으셔서 10년 전에 시술을 한번 받은 이후로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쭉 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 측에서도 일단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일단 아빠는 호흡기를 달고 입원을 하셔야 했죠.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이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고? 언제? 어디서? 산책하다가 길에서 쓰러지셨나 봐. 그때 사람이 지나가던 중이라 바로 신고했대. 상태는 어떠셔? 모르겠어. 병원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지금 호흡기 달고 정신도 겨우 붙들고 계셔. 내가 얼른 갈게. 금방 도착해. 어쩌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아직 효도할 게 한참이나 남았는데 여태껏 아빠에게 받기만 했는데 이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다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와 같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만큼은 남편이 정말 큰 힘이 됐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희미하게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아빠 곁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는 것뿐이었어요. 모두가 침울하게 아빠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조용히 저를 불러 기어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저기 근데 장인어른 있잖아. 정신이 붙어 계실 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젠 슬슬 유언도 남기시는 게...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누가 몰라요. 아빠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눈치 없게 유언이니 어쩌니 헛소리를 하니까 제가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잘하다가 한 번씩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지. 심지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저를 다독이며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며 정 떨어지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병문안을 왔는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아빠 곁에 다가가 안부 인사를 건네더니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장인어른, 아무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장인어른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요. 서류 작성하려고 합니다. 장인어른께서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받아 적겠습니다. 말씀하기 힘드시다면 제가 대신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미리 적어온 것도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재산 분배에 대해서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허둥지둥대며 서류를 이것저것 꺼내며 아빠 눈앞에 보여주더라고요. 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말렸지만 남편은 제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위기에 놓인 장인어른 병문 안 와서 유서를 써달라니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그 와중에 남편은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재산 저희한테 주실 거죠? 형님 쪽은 상속 양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한테 땅도 주기로 하셨잖아요. 약속 잊지 않으셨죠? 서류 작업을 해놔야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이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 광경을 본 순간 정말 남편이 사이코가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인간이라면 절대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남편의 뒷덜미를 잡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 팔을 세게 뿌리치며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다들 너무 감정적이니까 내가 나선 거잖아. 경과 지켜보는 중이잖아. 우리 아빠 아직 멀쩡하셔.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하라고 했다며. 난 이성적으로 일을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일 처리를 할 가족이 있어야지.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게 맞아. 지금 울고불고 난리칠 때가 아니라고. 인간이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 와중에도 돈 타령이야? 대체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따위를 대할 수가 있어? 여보, 일단 진정하자. 아버님한테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감정 싸움 할 시간이 없다고. 당신이야말로 너무 생각 없이 시간 흘려보내는 거 아니야? 지금은 시간이 금이야. 아버님한테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라고. 나는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사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을 뿐이고 아버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을 뿐이야. 그게 뭐 잘못됐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해? 그럼 언제 일 처리할 건데? 언제 이 많은 것들 정리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제발 좀 빠져. 사람 속 끓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빠져 있어? 당신이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당신이 제대로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어. 나는 뭐 이렇게 서류 들고 와서 나서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도 쉽지 않다고. 남편은 다시 아빠 곁으로 갔고 저는 망연자실해서 멍하게 서 있기만 했어요. 남편은 계속 아빠에게 재산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 그 명의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세금을 아끼려면 공동명의나 뭐 제 단독 명의가 낫지 않을까. 바로 그때였어요. 아빠가 갑자기 호흡기를 떼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정말 제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도 없이 비실비실한 상태로 누워있기만 하던 아빠가 무슨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됐는지 아빠는 괘씸한 놈! 하며 남편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병원은 완전히 비상이 걸렸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간호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아빠는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시며 다시 털썩 누우셨고 의사 한 분이 오셔서 저희 아빠의 상태를 체크하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아빠는 여러 개의 호스를 몸에 달고 검사를 진행해야 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신 게 아닐지 긴장하며 기다리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네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검사 결과 호전이 돼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기쁨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몇 번의 시술과 수술을 거쳐 아빠의 몸 상태가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빠는 씩씩하게 버텨줬고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셨습니다. 새삼 놀랍더라고요. 결국 사위가 괘씸해서 벌떡 일어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장인어른은 사위 덕분에 회복하게 된 거야. 내가 장인어른 살린 생명의 은인이라니까? 그때 내가 서류 들고 찾아가지 않았어 봐. 아마 지금쯤 진짜 저 세상 가셨을지도 모를 일이지. 그 말이 맞긴 하죠. 사위가 장인어른을 빡치게 한 덕분에 아빠가 의식을 회복하게 된 것이니까요. 이 아이러니한 사건은 지금도 저희 집안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남편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유서가 먼저인 사람을 제가 어떻게 평생의 배우자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위급 상황 속에서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아빠의 건강 회복과 동시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하며 묻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장인어른도 이제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잖아. 모든 게 해결된 거 아니었어? 이혼해.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 당신한테 실망한 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야. 내가 바람을 피워서 사기를 쳤어. 도박을 했어. 단지 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한 죄밖에 없는데 왜 이혼을 해? 그래. 당신은 잘못한 거 없지. 단지 내가 당신이 싫어졌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한테 가족은 어머님 단 한 명뿐이잖아. 당신 인생에서 나랑 우리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었잖아.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 왜 그래? 여태껏 이혼하자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이럴 거면 미리 신호라도 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변명을 하든 대비를 하든 했을 거 아니야. 참고 참았던 거야. 그리고 마음이 식는 게 꼭 계기가 필요한 건 아니더라. 그냥 당신이랑 내가 너무 상극이야. 도저히 맞춰갈 수 없겠다고 결론 내렸어.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우리 서로 엮여있는 게 많아. 쉽게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야. 또 돈 때문이지? 내 돈은 네 돈, 네 돈은 네 돈. 항상 그렇게 살아왔잖아. 법대로 해. 재산 분할은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당신도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서로 한 털도 남김없이 공평하게 나누자고. 내가 미안해. 고칠 게 있다면 고치도록 노력해볼게. 하지만 이혼은 아니야. 이혼이 쉬운 거였으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 이렇게 쉽게 헤어질 거였으면 왜 평생을 약속했냐고. 당신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서로한테 실망할 수도 있는 거지. 나라고 뭐 당신이 늘 예뻐 보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혼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성적으로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아니야. 아니다 느꼈을 때 늦기 전에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 그게 내 결론이야. 여태껏 내가 결정 바꾼 적 있어? 난 한 번 결정 내리면 절대 안 바꿔. 알잖아. 여보, 그러지 마. 당신이 냉정하게 구니까 나 정말 무서워지려고 하잖아. 당신 원래 냉정하고 이성적인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무릎 꿇으면 되겠어? 그러면 당신 마음이 좀 바뀔까?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처가 식구들 모두 이젠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헤어질 수 없어. 와이프가 버는 돈, 처가에서 주는 돈 전부 차지할 생각에 행복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생기니까 이제야 발등에 불이 좀 떨어졌어? 남의 집 돈으로 대리 효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허무해?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너랑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으니까 정리할 거 있으면 얼른 정리해. 남편은 그제야 다급하게 저를 붙잡더라고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고 하길래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저희 가족 모두 제 이혼을 존중해 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친정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혜연이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지키지도 못한 채로 이혼하긴 싫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 자신 있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여태껏 혜연이 하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끝내는 게 허무합니다. 그리고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잖아요. 저 같은 사위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혜연이의 단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빠는 남편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는 결국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가! 짧은 말이었지만 중압감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런 무서운 아빠의 모습에 깨갱하더니 다시 한번 매달려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아빠의 고함 소리에 도망치듯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완전히 폭삭 무너졌을 거예요. 왜냐고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만행을 알게 됐거든요. 장인이 재산을 물려줄 줄 알고 주변에 어찌나 허세를 부리며 일을 벌려놨던지 사업을 한답시고 부지까지 알아보고 빚까지 졌더라고요. 만약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그 빚은 온전히 저희 집에서 떠안아야 했겠죠. 그래서 그 인간이 급하게 유서를 써달라고 했나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얼른 재산을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장인어른은 사경을 헤매고 있었으니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처가집 하나만 믿고 친구들한테도 돈을 꾸고 다녔는지 한 번은 남편의 절친 한 명이 저한테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재수씨, 지금 그놈 어딨어요? 동창 놈들한테 죄다 돈 빌려놓고 전화번호 바꿔서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이혼했어요. 네? 이혼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그 인간은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돈 꿔줄 때 처가에서 돈 받아주기로 했는데 곧 돈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큰 목돈 생길 거라고 금방 갚겠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그 인간 아마 지가 벌려놓은 일 수습하느라 바쁠 거예요. 하마터면 그 인간의 돈 셔틀로 평생을 살아갈 뻔했네요. 끔찍한 지옥에서 탈출하게 해준 상황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만약 그때 아빠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유서를 작성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아마 그 인간이 모든 걸 조종하고 차지하게 됐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일찌감치 악연을 끊어낸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이혼이에요. 제 일생일 때 최고의 선택이었죠.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니 처음엔 좀 외롭긴 하더라고요. 밉고 짜증나긴 해도 곁에 누군가 있다 없으니까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확히 3달 정도가 지나니까 그 기분조차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속박을 벗어던진 기분이었어요. 아무래도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잖아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가뿐해지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결혼이 좋은 이유보다 혼자가 좋은 이유를 더 많이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의 건강도 회복하고 안전하게 악연을 끊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요. 그때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 부모님께 효도하며 건강도 잘 챙겨드리면서 착한 딸로 살아가려고 해요. 아무쪼록 제 이혼 스토리가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어 힘든 관계를 맺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건 배우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이혼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만
사연을 줄이며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